25억짜리 집을 통째로 팔아치우려던 탐욕스러운 며느리에게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빼앗고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던 그 아이에게 저는 73세의 나이로 이달간 벼루를 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 전부를 건 가장 우아하고 통쾌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연, 73해를 이 땅에 살았어요. 지금은 여기 북촌의 낡은 한옥에서 혼자 지내고 있죠. 이 집이 벌써 200살이 넘었다고 하니 저보다도 훨씬 어른이네요. 마당 구석의 감나무는 저보다 나이가 많고 대청마루의 기둥은 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대요. 가을 아침이면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참 따스해요. 그 빛이 대청마루를 비추면 수십 년 제 손길이 닿아 반질반질해진 나뭇결이 은은하게 살아나죠.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침마다 서재에선 여전히 묵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글을 쓰는 학자였거든요. 평생 책을 벗삼아 살았고 이 집의 모든 물건엔 그 사람의 손때와 시간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전 이 집을 그냥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45년의 사랑이고 추억이고 또 제 남은 삶의 전부죠. 마당의 국화는 그 사람이 참 좋아하던 꽃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가을이 오면 어김없이 노란 국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도록 가꾼답니다. 꽃을 돌보고 그 사람이 쓰던 벼루를 닦고 낡은 가구의 먼지를 쓸어내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자 전부예요. 조용하고 평화롭죠.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외롭기도 하지만 이 집이, 이 물건들이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 같아 견딜만 했어요. 적어도 제 아들 내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진우는 착한 아이였어요. 늘 피곤에 절어 있고 말수가 적긴 해도 마음은 따뜻한 아이였죠. 아들 내외가 회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이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사실 전 기뻤어요. 텅 비었던 집이 사람 온기로 채워지고 저녁마다 아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죠. 며느리 유진이는 참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예요. 잘 나가는 건축가라 그런지 늘 자신감이 넘치고 활기가 넘쳤죠. 하지만 유진이가 이 집을 보는 눈은 저와는 많이 달랐어요. 제게 이 집이 살아있는 추억의 공간이라면 유진이에게 이 집은 그저 리모델링이 필요한 낡고 비효율적인 건물이었나 봐요.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날 유진이가 제 방을 둘러보더니 그러더군요. 어머님, 이 방은 너무 어두워요. 조명도 그렇고 벽지도 그렇고 그리고 이 옛날 난방 방식은 겨울에 춥고 비효율적이에요. 그 아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로 보였나 봐요. 전 괜찮다고 평생 이렇게 살아와서 익숙하다고 했지만 유진이는 제 말을 듣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 아이에게 제 삶의 방식은 그저 고쳐야 할 문제점일 뿐이었죠. 그 후로 유진이의 개선은 계속됐어요. 제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손수술을 놓아주신 베개싯을 보더니 어머님, 이런 건 이제 진드기 생겨요. 현대적인 소재로 바꾸셔야 건강에 좋아요. 라며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죠. 남편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작은 찻상도 공간만 차지하고 비실용적이라며 창고 깊숙이 처박아 버렸어요. 하나하나 제 기억이 담긴 물건들이 비효율적이라는 이름 아래 사라져갔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도 함께 잘려나가는 것 같았죠.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봤지만 진우는 늘 피곤한 얼굴로 제 눈을 피했어요. 엄마, 유진이가 엄마 불편하실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인데 그냥 좀 맞춰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이 거대한 집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편은 아무도 없었죠. 제 추억, 제 삶의 방식은 이제 이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낡은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유진이가 신이 나서 커다란 종이를 대청마루에 펼쳐놓았어요. 하얀 종이 위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복잡한 선들이 가득했죠. 바로 집의 설계도였어요. 유진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그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부엌을 완전히 새로 설계했어요. 요즘엔 아무도 이런 낡은 아궁이 부엌 안 써요. 위생에도 안 좋고 동선도 복잡하고요. 유진이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제가 수십 년간 수만 번의 밥을 짓고 가족을 위해 정성을 쏟아부었던 바로 그 부엌이었어요. 검댕이 묻어있고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곳, 제게는 집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죠. 이쪽을 다 허물고 완벽한 유럽식 주방으로 만들 거예요.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 조리대도 대리석으로 깔고요. 훨씬 세련되고 편리할 거예요, 어머니. 유진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오직 그 아이의 손가락 끝에서 무너져 내리는 제 부엌의 모습만 보였거든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전 그때 알았죠.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제 삶의 방식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었고, 제 기억을 지워버리려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폭풍은 제 부엌뿐만 아니라 제 남은 인생 전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답니다. 그 아이가 부엌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다음 날부터 우리 집에서는 낯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쿵쿵 쇠망치가 벽을 내리치는 소리였죠.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당을 가로질러 제 방문 앞까지 기어들어와 제 심장을 같이 내리치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며칠 동안 제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앉아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파괴의 소리를 듣고만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옛날 부엌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가마솥을 걸었던 아궁이의 온기,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명절이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송편을 빚던 어린 진우의 웃음소리까지도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부엌에서 나는 맛있는 냄새를 따라 들어와서는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오늘 저녁은 또 무슨 맛있는 걸 해주시오? 묻곤 했죠. 그 부엌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온기와 사랑이 끓고 제 젊음과 기쁨이 담겨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소음과 먼지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을 가득 채웠던 소음이 멎었어요. 유진이가 환한 얼굴로 제 방문을 열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부엌 공사 다 끝났어요. 한번 나와 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아이를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정말이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곳엔 더 이상 제가 알던 부엌은 없었어요. 차가운 대리석과 번쩍이는 금속으로 뒤덮인 마치 병원 수술실처럼 하얗고 낯선 공간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아궁이가 있던 자리엔 벽돌색 타일이 붙어 있었고 가마솥 대신엔 버튼이 잔뜩 달린 네모난 전기레인지가 놓여 있었어요. 유진이는 이게 독일에서 수입한 최신 제품이라며 자랑했지만 제 눈엔 그저 복잡하고 정이 안 가는 기계 덩어리로만 보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난생 처음으로 그 낯선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해야 했어요. 쌀을 씻어 솥에 앉히던 제게 버튼으로 불을 켜고 밥을 짓는 일은 너무나 어려웠죠. 제가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유진이가 답답하다는 듯 다가와 이것저것 눌러주며 한숨을 쉬더군요.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졌어요. 어머님, 옛날처럼 아궁이에서 불 떼고 하면 그 흐름도 많이 날리고 얼마나 비위생적인데요. 이제는 이렇게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하셔야죠. 그 아이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어요. 제 평생의 살림살이가 제 정성이 비위생적이고 구식이라는 말 한마디로 전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부엌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은 그곳에서 쓸모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렇게 불편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멀리 시골에 살던 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었기에 저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급하게 짐을 챙겨야 했죠. 마음이 무거웠어요. 언니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제가 없는 동안 이 집이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슬픔 속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왠지 모르게 자꾸만 집 생각이 났거든요. 남편의 위패가 모셔진 제 마지막 안식처인 이 집이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예정보다 하루 일찍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늦은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집안이 이상하게 소란스러웠어요. 담장 너머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죠. 무슨 일이지?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문 안으로 조용히 들어섰어요. 그리고 대청마루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숨을 멈췄어요. 거실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모여 와인잔을 부딪히며 파티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죠. 저는 창문 아래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어요. 바로 그때 파티의 주인공인 듯한 유진이가 큰 소리로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부장님. 그럼요. 집이 아주 근사해졌죠? 어머님도 엄청 좋아하세요. 아, 그 서재에 있던 낡은 제사상하고 위패요? 그거야 당연히 창고로 옮겼죠. 이런 현대적인 공간에 그런 게 어울리나요? 이제 제일 중요한 서류만 받으면 돼요. 어머님이 시골 가 계신 동안 주택 전면 개선 위임장이라고 하나 만들었거든요. 연세도 있으시니 이제 이런 건 저희가 알아서 관리해드려야죠. 여기 북촌 땅값이 얼만데요. 이 집이랑 땅 전부 팔면 최소 25억은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유진이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제 귀가 먹먹해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25억, 위임장, 창고로 옮겨진 제사상, 단어 하나하나가 얼음 송곳이 되어 제 심장을 파고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었어요. 저를 속여서 제 남편의 영혼이 담긴 이 집을, 제 인생 전부를 팔아치우려는 무서운 계획이었던 거예요. 제가 겪은 모든 서름과 무시가 이 거대한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그동안 저를 짓눌렀던 슬픔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엔 텅 빈 공허함과 얼음장 같은 분노만이 남았어요. 저는 조용히 돌아섰어요. 쿵, 쿵.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그건 더 이상 슬픔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 안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소리였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배신감에 몸을 가눌 수가 없었고 집안의 모든 공간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아들 진우와 며느리 유진이는 제 눈치를 살피는 듯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미안함이 아닌 초조함이 어려 있었. 어머니가 언제쯤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줄까 하고 기다리는 거겠죠. 그들을 마주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어요. 결국 저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들이 아직 망가뜨리지 않은 유일한 곳, 제 기억이 고스란히 쌓여있는 뒤뜰의 낡은 창고로요.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흙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켜주더군요. 창고 구석에는 제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장만해 주신 낡은 오동나무 괴가 놓여 있었어요. 유진이의 눈에는 그저 버려야 할 고물이었겠지만 제게는 어머니의 마지막 손길이 담겨 있는 소중한 물건이었죠. 저는 홀린 듯이 괴 앞으로 다가가 굳어있던 자물쇠를 열었어요. 맨 위에는 곱게 싼 보자기 하나가 있었죠.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제 손에 익숙한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상아로 만든 손잡이가 달린 가위, 손가락 마디마디에 꼭 맞떠는 골무 세트,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운 빛깔을 간직한 채 돌돌 말려있는 명주와 모시필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누렇게 변한 신문 조각들과 묵직한 노쇠 메달 하나가 들어있었죠. 전국 공예대전 대상, 젊은 명인 소연의 탄생. 신문 기사의 제목이 흐릿한 눈 사이로 아른거렸어요. 순간 창고의 퀴퀴한 냄새는 사라지고 제 주변의 모든 것이 수십 년 전의 그날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눈앞에 환한 조명과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가 펼쳐졌죠.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시상대에 올랐을 때의 그 벅참, 제 손에 들려있던 묵직한 메달의 무게, 그리고 객석에서 저를 보며 눈물 짓던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얼굴,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는 김수연이 아니라 작가 소연으로 불렸었죠. 한 기자는 제 작품을 보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달이라고 평하기도 했어요. 제 손끝에서 태어나는 것들은 그저 예쁜 장신구가 아니었거든요. 옛것의 지혜를 존중하되 현대를 살아가는 이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 그게 제 작업의 전부였어요. 그러다 그 사람을 만났죠. 제 남편. 그는 제 작품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이야기에 매료되었어요. 그는 제게 명예나 성공을 안겨주진 못했지만 제 영혼을 알아봐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기꺼이 작가 소연의 이름을 내려놓고 그의 아내이자 진우의 어머니인 김수연으로 사는 삶을 선택했어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제게는 그 어떤 상보다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차가운 창고 바닥에서 배신의 아픔에 떨고 있는 저는 누구일까요? 진우의 어머니, 이 집의 늙은 안주인? 아니요. 그들은 저를 낡고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하며 버리려 하고 있잖아요. 그때였어요. 제 가치가 이 집이나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제 가치는 바로 이 괴짝 안에 제 손끝에 남아있다는 것을요. 저는 상자 안을 다시 뒤적였어요. 낡은 서류들 밑에서 희미하게 바랜 명함 한 장을 찾아냈죠. 민지. 박물관에서 일하던 제 오랜 친구였어요. 지금은 아마 큰 박물관의 관장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눌러본 적 없는 번호였지만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죠. 제가 제 이름을 말하자 수화기 너머의 친구는 비명을 질렀어요. 세상에 소연이 너 맞니? 정말 너야? 우리는 한참을 울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친구가 말했어요. 소연아, 마침 잘 됐다. 우리 박물관에서 곧 큰 기획전이 열려. 전통공예 현대적 거장들이라는 주제로 네가 꼭 필요해. 아니, 내 자리는 처음부터 비워져 있었어. 전화기를 내려놓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어요. 절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래요. 저는 이대로 주저앉아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조용히 사라져 주지도 않을 거고요. 그들이 탐욕과 거짓을 무기로 삼았다면 저는 제 평생의 자산인 제 예술과 재능으로 맞설 거예요. 그날부터 창고는 저의 비밀스러운 작업실이 되었어요. 구석을 깨끗이 치우고 작은 상을 펴고 낡았지만 여전히 예리한 도구들을 정렬했어요. 처음에는 손이 굳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지만 매일 밤낮으로 바늘을 잡고 비단을 만지자 잊혔던 감각이 서서히 깨어났어요. 제 손끝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한 땀 한 땀 술을 놓을 때마다 제 안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헝클어졌던 마음이 고운 비단실처럼 차분하게 정돈되었죠. 저는 더 이상 진우의 무기력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버려지기를 기다리는 희생자도 아니었고요. 저는 제 이름을, 제 인생을 되찾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소연. 이제 세상은 곧 작가 소연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날 이후 창고는 저만의 작은 왕국이 되었어요. 해가 뜨기 전 눈을 떠서 달이 중천에 걸릴 때까지 저는 그곳에서 살았죠. 흙먼지 쌓인 바닥을 쓸고 닦아 작업 공간을 만들고 작은 등불 하나의 의지에 밤새도록 바늘을 놀렸어요. 제 손은 지난 수십 년의 공백을 기억이나 하는 듯 조금씩 예전의 감각을 되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예전에 만들었던 작품들을 다시 만들어보며 손을 풀었어요. 하지만 곧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손풀기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건 싸움이었고 제 작품은 그 싸움에 쓰일 무기이자 방패였으니까요. 저는 제 고통과 분노, 그리고 새로이 피어나는 희망을 한 땀 한 땀 실에 담아내기 시작했어요. 깨진 조각들이 모여 더 단단한 형태를 이루는 조각보를 만들기도 하고, 메마른 겨울나무 가지 끝에 작은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수놓기도 했어요. 제 작품들은 그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제 삶의 이야기가 짓밟였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한 인간의 의지가 담겨 있었죠. 매일 밤 작품이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제 마음속 응어리도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제 친구인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젊고 유능한 PR 전문가라며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죠. 자신을 혜진이라고 소개한 그 젊은 친구는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어요. 저는 그저 제 작품을 전시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혜진 씨는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잊혔던 전통공예의 거장이 수십 년 만에 돌아온다는 극적인 서사를 만들어야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그 친구의 날카로운 전략에 저는 점차 신뢰를 느끼게 되었어요. 혜진 씨의 도움을 받아 저는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에게 다시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진주의 비단 장수에게, 한산의 모시 장인에게, 그리고 저와 함께 젊은 시절을 보냈던 다른 공예가들에게요. 그들은 제 이름을 듣고는 하나같이 놀라워하며 반가워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작가 소연이라는 제 이름이 아직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잊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죠. 제 주변으로 보이지 않는 끈끈한 연대가 다시 형성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창고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동안 아들 내외는 저를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어요. 제가 창고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말수가 줄어들자 그들은 제가 드디어 이상해졌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창고 문틈으로 유진이가 진우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봐, 저렇게 하루 종일 창고에만 틀어박혀 계시잖아. 우리가 관리해드리는 게 맞다니까. 이러다 정말 큰일 나시겠어. 또 한 번은 진우가 제 방에 들어와서는 안락한 노후를 위한 실버타운이라고 적힌 안내 책자를 슬며시 제 앞에 밀어놓더군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만 끄덕여 주었어요. 그들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오히려 차가운 평온함을 느꼈어요. 그래요. 그렇게 믿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항복하는 게 아니라 칼날을 갈고 있는 중이라는 걸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 아슬아슬한 상황이 오히려 제 집중력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창고 안 제 손으로 만든 마지막 작품이 완성되었어요. 저는 완성된 작품들을 쭉 늘어놓고 바라보았어요. 슬픔, 분노, 인내, 희망, 제 인생의 모든 감정이 그 안에 담겨 빛나고 있었죠. 그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었어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저 자신이었어요. 작은 손거울을 들어 제 얼굴을 비춰보았어요.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던 무기력한 늙은이가 없었어요. 주름은 깊어졌지만 그 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죠. 허리는 꼿꼿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걸려 있었어요. 그래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무대는 차려졌고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다시 설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답니다. 드디어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어요. 제 평생의 희비가 담긴 작품들이 갤러리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 조용히 숨쉬고 있었죠. 저는 단정하게 지어 입은 한복을 입고 갤러리 한편에 서서 사람들을 맞았어요. 개장 시간이 되자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제 작품 앞에 멈춰서서 감탄하는 사람들,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 그리고 쉴 새 없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기자들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누군가는 제 작품을
한국 공예의 살아있는 혼이라고 불렀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가장 현대적인 전통이라고 평했어요. 수십 년간 잊혔던 제 이름, 작가 소연 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다시 생명을 얻고 있었죠. 저는 그저 담담한 미소로 그 모든 찬사를 받아들였어요. 바로 그 시각, 아마 유진이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어느 대기업의 회의실에 서 있었을 거예요. 그 아이는 분명 자신의 모든 재능과 야망을 쏟아부은 가람 부티크 호텔의 설계도를 펼쳐놓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하고 있었겠죠. 그 아이의 디자인은 분명 흠잡을 데 없이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이야기가 없었을 테죠. 시간의 깊이도 사람의 온기도 없는 그저 차갑고 아름다운 껍데기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프로젝트의 주인인 가람그룹의 회장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 테고요. 전시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중년 신사가 갤러리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휙휙 둘러보는 법이 없었죠. 제 작품 하나하나 앞에 아주 오랫동안 서서 마치 작품과 대화를 나누는 듯 깊은 눈으로 들여다보았어요. 그가 바로 가람그룹의 회장이라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알았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자신이 몇 달 동안 찾아 헤매던 영혼을 바로 이곳에서 찾았다면서요. 며칠 후 저는 가람그룹 회장 비서실로부터 정식으로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가장 아끼는 쪽빛 모시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제 기품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옷이었죠. 약속 장소인 가람그룹 본사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금 일찍 도착한 덕분에 회장 바로 옆 상석의 안내를 받았어요.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유진이었죠. 그 아이는 자신의 경력에 정점을 찍을 계약을 눈앞에 둔 사람답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설계도가 든 포트폴리오를 들고 입가에는 완벽한 비즈니스 미소를 띤 채로요. 회의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서던 유진이의 시선이 마침내 제게 닿았어요. 그 순간 저는 봤어요. 그 아이의 얼굴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들을요. 완벽했던 미소가 어색하게 굳어지고 당당하던 눈빛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혼란, 불신, 그리고 인해 경악으로 변해가는 그 얼굴. 자신이 고리타분하고 쓸모없다며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왜 이 중요한 자리에, 그것도 회장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기도 전에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저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모두에게 소개했죠. 이분은 이번 가람호텔 프로젝트의 예술 총감독을 맡아주실 소연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회의실 전체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유진이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유진 건축가의 디자인은 현대적이지만 우리 호텔이 추구하는 철학의 깊이를 담아내기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모든 디자인은 소연 선생님의 예술 철학과 비전에 맞춰 전면 수정해야 할 겁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그 아이가 평생의 자부심으로 여겼던 재능과 경력이 그 아이가 그토록 경멸했던 제 앞에서 여지없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어요. 자신의 운명이 이제 온전히 제 손에 달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아이는 받아들여야만 했죠. 180도, 아니 그 이상으로 모든 권력 관계가 완벽하게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저는 유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어요. 그 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두 눈은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었죠. 회의에 배석했던 아들 진우의 얼굴 역시 하얗게 질려있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들이 내버리려 했던 존재가 얼마나 거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를요.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승자의 미소도 동정의 눈빛도 보내지 않았죠. 한마디의 질책도 원망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저의 존엄과 가치는 증명되고 있었으니까요. 그 어떤 통쾌한 복수의 말보다도 저의 고요한 침묵이 그들에게는 가장 아픈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저를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들 앞에서 가장 우아하고 완벽한 방식으로 저의 무너졌던 체면을 다시 일으켜 세웠답니다. 그 폭풍 같던 회의가 끝난 후 우리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들 내외는 제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고 집안의 모든 공기가 납처럼 무겁게 느껴졌죠. 며칠이 지나 진우와 유진이는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사과는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유진이는 자신의 경력이 망가질까 두려워 사과했고, 진우는 이 모든 상황이 불편해서 사과했어요. 그들의 말 속에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보다는 들켜버린 계획에 대한 변명과 상황을 수습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죠. 저는 그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더 이상 화가 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들의 얕은 진심이 안쓰러울 뿐이었죠. 용서도 질책도 하지 않는 제 침묵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벌이었을 거예요. 얼마 후 저는 가람그룹 회장의 연락을 받고 다시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장은 당연히 제가 유진이를 해고하고 다른 건축가와 일하기를 원할 것이라 생각하는 듯했어요. 그는 제게 프로젝트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유진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죠.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그들은 아마 제가 통쾌한 복수를 하리라 기대했겠죠. 하지만 제가 원한 것은 그런 시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유진 건축가가 이 프로젝트에 남는 것이 제 조건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술렁였어요. 유진이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죠. 저는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2달간 유진 씨는 건축가가 아닙니다. 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설계도를 그리기 전에 먼저 벼루에 먹을 가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겁니다. 한 장의 비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오는지, 한 땀의 자수 안에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지 몸으로 깨닫게 될 거예요. 제 집 대청마루의 나뭇결에 담긴 시간의 의미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유진 씨는 단 한 줄의 선도 그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패, 지혜의 선택이었어요. 그 아이의 경력을 파괴하는 대신 그 아이의 영혼을 다시 가르치는 것. 저를 내쫓으려 했던 바로 그 집에서 그 아이가 경멸했던 전통의 가치를 무릎 꿇고 배우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아하고 완벽한 복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와 유진이의 기묘한 사제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처음 며칠 동안 유진이는 불만과 저항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키보드와 마우스에만 익숙했던 그 아이의 하얀 손이 흙을 만지고 쪽물에 물들어가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저는 묵묵히, 때로는 엄격하게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쳤어요. 변화의 순간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왔어요. 제가 손수 지은 쪽빛으로 곱게 물든 못이 조각을 햇살에 말리던 날이었어요. 바람에 나붓기는 그 영롱한 빛깔을 멍하니 바라보던 유진이가 나지막이 묻더군요. 어머님, 이 색은 어떻게 이런 색이 나오나요?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가식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감탄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 주었죠. 그건 하늘과 바람과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란다. 그날 이후 유진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의 눈에 더 이상 오만함 대신 알에 대한 갈망이 깃들기 시작했죠. 아들 진우도 변했어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죠. 주말이면 조용히 다가와 제가 시키지도 않은 꾸준히를 돕고 저와 유진이가 나누는 이야기를 묵묵히 듣곤 했어요. 아들은 부서진 다리를 다시 놓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이제 더 이상 팔릴 위험에 처하지 않아요. 그 집은 이제 온전히 저의 것이 되었고 무너졌던 가족의 질서가 바로 세워진 저의 왕국이 되었죠. 물론 우리 가족이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 흔적은 아마 평생 갈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요. 이야기의 마지막, 저는 마루에 앉아 유진이와 함께 새로운 설계도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아이의 현대적인 감각과 제가 가르쳐준 전통의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정말 멋진 그림이었죠. 저는 집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존중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새로운 가족을 아주 천천히 다시 지어나가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한때는 잊혀졌던 한 여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체면이 무엇인지 묻는다. 체면은 값비싼 옷이나 현대적인 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고 지켜낼 때 비로소 빛나는 내면의 품격이다. 전통은 박물관에 갇힌 유물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흐르는 지혜의 강물과 같다. 김수연 여사의 가장 우아한 복수는 파괴가 아닌 가르침이었고 배척이 아닌 포용이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기술이 아닌 정신을, 디자인이 아닌 철학을 전수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세대에게 전한다. 진정한 효도는 물질적 봉양이 아닌 정서적 존중이며 가장 견고한 집은 시멘트가 아닌 가족 간의 이해와 사랑으로 지어진다는 것을, 때로는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가장 큰 울림을 준다. 김수연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 어디서 오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건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 게 아니라 짓밟힌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더군요. 그녀는 복수를 위해 칼을 가는 대신 잊었던 자신의 손끝에서 예술을 피워냈죠. 그래서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파괴가 아닌 가르침이 될 수 있었어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힘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길을 택한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가장 우아하고 통쾌한 복수이자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아닐까요?